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뉴욕 예술계를 뒤흔든 아티스트 우리 니키 리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0년대 뉴욕에서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사진을 전시를 했고 감독과 출연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상영회를 연 뉴욕이 인정한 아티스트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좀 섭외 요청이 많지 않았을까요? 네,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유키즈가 처음이세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처음 나오셨는데 벌써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살을 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지막. 혹시나 오늘 그래서 네, 네. 오늘 출연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살을 뺄 수 있겠구나. 좀 감량을 좀 그럼 이게 네네. 오늘 출연을 위해서 좀 하셨어요? 계기가 됐고 네. 제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걸 배웠냐면 네. 이번에 저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도 내적 성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적 성공이 되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뚱뚱하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남들이 뭐라 하건 난 상관없다. 네. 저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최선을 때문에. 다해서 너무 뿌듯해요.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좀 리스펙합니다. 원래 전공이 한국에서 사진학과를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뉴욕으로 네, 그렇죠. 유학을 유학을 가신 간 거예요? 거죠. 뉴욕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를. 네네. 네. 그러면서 시작한 게 프로젝트라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과제였어요. 그게 학교 작업이었군요. 네, 학교 과제였고 그걸로 그냥 졸업을 했고 그걸로 뭐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미술계 신데렐라가 됐던 이게 거죠. 지금 설명을 해 주시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목이 프로젝트인데 네. 사진 찍으시는 그분들과 함께 함께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제가 분신을 해서 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스냅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미술계 안에서. 좀 신선하게 서양인들이 바라본 게 보통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본인만 찍는 그런 작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내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바라본다라는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무슨 프로젝트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펑크 프로젝트예요. 펑크 프로젝트. 네. 그러면 저분들하고 같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네.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한 2달 정도 걸려요. 이제 머리 살을 빼야 되면 살을 빼고 살을 찌게 하려면 쪄야 되고. 네. 특색 있는 의상까지도 다 이제 똑같이 하시고. 네, 그렇죠. 그걸 다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다 이제 옷을 사서 이제 옷을 입고 제가 이걸 항상 할 때 제 소개를 해요. 저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설명을 해요. 괜찮다면 같이 사진 찍고 뭐 나랑 같이 친구해서 어울려 다닐 수 있냐.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같으면 오케이. 이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친구 만들고 놀러 다니고 이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프로젝트당 3달에서 4달 정도. 이건 뭐죠? 이거는 스윙어스 프로젝트예요. 이건 또 뭐예요? 네, 스윙 댄스를 배우신 네, 겁니까? 스윙 댄스. 1950년대, 40년대 이때 미국에 스윙 댄스 많이 추잖아요. 50년대 복장을 하고 스윙 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있어요. 춤을 또 배우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 때문에 찬바람이 났어요, 세상에. 근데 왜냐면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네. 막 춤추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막 4시간씩 춤을 추고 끝나고도 또 매일 춤추러 다니고 그래서 이야. 굉장히 제가 재미있어 했고 좋아했던 프로젝트인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펑크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스윙어즈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복장을 하고 거리를 걸어가면 같은 동네니까요. 뉴욕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 펑크 친구들이 앞에서 걸어와요. 그러면 나보고 니키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왜냐면 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길에서 이제 막 얘기하고 서로 인사하고 스윙어즈 친구들이랑 하다가 같이 그러면은 한국 노래방을 가자. 같이 펑크와 스윙이. 네. 그래서 한국 노래방을 가서 펑크 애들 이쪽에 앉아 있고 스윙어즈 애들 이쪽에 앉아 있고 나는 앞에서 김수철 씨 노래 부르고 김수철 형님. 애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이것도 뭐야? 이거는 시니어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여기에 있는데 할머니 쉽게 말해서 할머니 프로젝트예요. 아,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네. 분장을 하고 좀 네. 찍으신 거.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찍을 때는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처음에 저도 밝혀요. 저는 학생이고 할머니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막 이러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2차 대전 얘기부터 나와요. 자기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건너왔고 뭐 다 얘기가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앉아서 이제 듣고 뭐 같이 뭐 좀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집에 갈 때쯤 돼서 제가 이제 그럼 오늘 너무 고맙다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제 인사를 하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얼마나 손자가 보고 싶니 이러면서. 아 동화가 되셨구나. 아, 할머니로 똑같은 할머니로 생각을 하시네. 네,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 상황들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네, 얘기하다가 보면 네 그렇게 말씀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뉴욕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네. 뭐 젊은이로 또 한 3개월. 네. 그때 당시 용어에 여피라고 있었어요. 맨하탄에서 어쨌든 예 고소득으로 뭐 월가 같은 증권가에서 일하고. 아, 그걸 여피라고 네, 했나요? 그 당시에는요. 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입는 뭐 그런 수트 정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슈트에다가 뭐 네, 약간 네. 그 운동화. 네, 그때 그 당시에 네. 치마에다 운동화. 치마에다 운동화. 치마에다 맞아. 운동화. 이렇게 정장에다가 네, 운동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맥라이언 이런 거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 맥라이언. 그렇죠. 약간 맥라이언 느낌 좀 있으신데요, 작가님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좋은데요. 아직 왜냐면 그건 헤어스타일이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맥라이언 느낌이 있으세요. 네, 저 80년대를 좋아해요. 아, 그죠? 네. 뭐 좀 에피소드 없으세요? 이상하게 옆이만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해피아워에서 그냥 맥주 마시고 뭐 일하고 아, 약간 별 에피소드가 없는 거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뉴욕 월가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뭐 돈도 소득도 높고 많은 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움을 살 수도 있으나 막상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일에 치여 있어서 맞아요. 별다른 일상의 네. 에피소드가 없는 맞아요. 삶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일을 많이 하니까 고소득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맞아. 하게 다 하실 수가 없구나. 돈이 많은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없으시죠? 네, 저도 많이 없죠. 돈은 많으시죠? 돈은 많죠. 작품의 첫 전시가 뉴욕 타임즈에 이게 실렸다고 그래요. 네, 네. 첫 전시는 뉴욕타임즈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전시를 할 때마다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2페이지를 할애를 해주셔서 한때 루머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요? 무슨 뉴욕타임즈 손녀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우리 기사도 나올 수가 없다. 네. 아, 작가님 그 작품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가 됐어요.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영구 전시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가님 작품을 그 미술관에 산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 대박이다. 야, 그러면 대박이다. 얼마? 지는 조금 나중에. 아까 나중에 아이고 이제 근데 그러면 부자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궁금하다. Stuck in a passion void with a little star fooling for a while, but you can't turn back time. Dear Miami, you're the first to come, disappearing under melting sun. Each and every 이게 저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태호 씨하고의 만남이 두 분이 진짜 약간 그 영화 속의 그쵸, 한 장면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예. 제가 길을 밤에 걷고 있었는데 태호가 서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뉴욕이요? 네, 아, 뉴욕에. 네 앞에 떡하니 서 있어서 제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눈이 마주치면 한 사람이 눈을 피하잖아. 그쵸, 거나 그쵸. 이러잖아. 근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응.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웬 떡이냐. 나 그 당시에 감정이 네.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눈을 안 피하고 뚫어지게 어. 쳐다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했죠. 그래서 저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태호 이상형이 좀 작고 통통한 여자였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상형이 걸어오니까 뚫어지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뚫어지게 두 분 쳐다보고 스쳤죠. 그대로 시작했어요. 네, 스쳤고 저는 그때 이제 동행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데 갔었다가 계속 생각이 나요. 나서 그 앞으로 다시 나중에 돌아왔는데 네. 없었죠, 그 길에. 당연히 없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독일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 안에 있다,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직감이. 그래서요. 그래 들어갔죠. 그랬더니 있었어요. 태호가 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에 좀 웃음이 상당히 좀 이게 제 찐 웃음이거든요. 예. 니키와 태호 이렇게 만나나요? 네, 근데 이제 뉴욕에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얼굴이면 누구나 대시를 할 만한데 그 사이에 없었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눈치는 계속 줬다는 거예요. 사실 다들 너무 잘생긴 남자한테는 조금 말을 거는 게 약간 근데 저만 그냥 걸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태호한테 있어서 어필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혹시 우리 작가님 뭐라고 가서 얘기를 걸었습니까 맨 처음에? 일단 그거부터 하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근데 한국 사람이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인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동행인에게만 자꾸 얘기를 걸더라고요, 태호가.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본인을 때문에 들어온 걸 본인이 알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사실 반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배려를 해주는 모습. 그 느낌이 네. 야, 참 정말 또 첫 만남의 한 편에 이제 영화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만나면서 더 영화 같은 일이 좀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 독일 음식점에서 한 3블럭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벽돌집의 2층이었는데 그 샹들리에가 달려져 있었는데 길에서 지나가면 이제 샹들리에가 보여요. 네. 예, 근데 태호가 매일 거기를 새벽에 퇴근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샹들리에가 켜져 있는 걸 봤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곳은 따뜻하고 안락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가 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사는 예, 집. 제가 살던 집이었죠. 이게 저는요 현재 지금 혼자 이렇게 지내고 네네. 있는데 진짜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 네. 뭐 종소리가 난다. 종소리는 안 나도 저 3번 만나고 결혼하겠구나라고 알았어요. 3번 만나고요? 네. 어떻게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호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말을 잘 들어주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년미가 있었고, 저 소년미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소년미. 네. 영화 같은 근데 이야기가? 사실 예. 누구에게나 다 만나면 영화 같아요. 왜 하필 그 그럼요. 친구가 맞아요. 걔를 소개시켜줬고 왜 하필이면 거기서 버스를 놓쳤고 진짜. 왜 하필이면 내가 맞아요. 같이 그 바를 갔을까. 예. 내가 사실 그때 맞아요. 나는 그 소개팅 나가기 싫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대신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태호 씨가 이제 미국에서 네. 배우 활동을 네, 시작을 했죠. 하신 거구나. 네. 뭐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또 오디션 보시고. 네, 그랬죠. 그러셨구나. 네. 대단하시네. 네. 근데 이제 돈 번 거 사실 한국 와서 10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다 썼어요. 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뭐야? 갑자기 지금 남편 뒷바라지 이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게요. 예? 아니 왜냐면 무명 생활이 길었어요. 태호 씨가. 네, 15년인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한 10년이었으니까요. 네. 뭐 벌어오는 벌이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영화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업을 그만두고 한국 와서는 이제 진짜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시나리오만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금했던 돈 다 야금야금. 근데 제가 그게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계산했거든요. 그러면은 뜰 수 있겠다. 태호 얼굴에 왜 못 뜨겠나. 나를 아까 뭐 3개월처럼 태호 프로젝트는 한 3년 걸린다. 3년 이제 요거 된다. 태호는 3년 딱 봐서 뜬다. 뜬다. 예. 안 떠요. 안 떴어요. 안 떠요. 그래서 한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약간 위기 의식이 오더라고요. 큰일 뭔지 났네. 알아, 뭔지 이제 알아. 이거 내가 견딜 수 있는 있을까? 기간이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한 7, 8년 되니까 와,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될 건가? 이제 그럴 수 있죠. 무섭기도 하고 그때 마음을 다 내렸어요. 평생 고생을 하겠구나.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거. 네네. 그럼 어차피 본인 인생이니까요. 본인이 해야 될 거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참 네.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본인은 또 막 알바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당연히. 그게 또 다르구나.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니까, 엄청 성실한 친구니까. 근데 제가 못 하겠어요. 왜요? 힘들어도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내가 침 아프게 꾹꾹 쌀 거야. 야, 태호. 태호 내가 다시 만나면 이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왜냐면 그게 너의 매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네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필할 거야. 나는 지금 작가님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막 알바를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타고는 제가 맞으면 돼요. 사랑이다, 사랑. 태호 너무 좋겠다. 작가님이 다 막아준대잖아 파도를. 근데 태호는 내적으로 저를 막아줘. 그래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거나 힘들거나 할 때 너무나 든든하게 인내심을 갖고 저를 항상 지탱해주고 힘들었던 지점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오후 4시만 되면 막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자기는 평생 4시에 울면 옆에 4시에 있어주겠다고 뭐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요리해주고. 태호가. 네네. 그래서 저는 외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맞는구나. 잘 맞는구나. 네. 잘 맞네요. 멋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게 매력인데 그 매력을 지켜야 배우로서 잘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좀 많은 분들 사랑을 이제 받고 있고 네네. 또 많은 분들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되게 오래 걸렸구나라는 감회도 있고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니까 그걸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쵸.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보는 게. 진짜요? 네. 근데 저도 하기 싫은 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되게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커리어가 거의 정점, 그러니까 뉴욕에서 어쨌든 그때 그냥 다 놓고 온 거예요. 한국에를 와서 그래서 10년 동안 시나리오 쓴 것만 해도 5개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걸 꼭 한다는 게 힘들어요. 무슨 현실도 그렇고 네, 힘들어요. 그럼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걸 내가 함으로써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기도 내야 되고 사실은 맞아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안 됐죠. 다 실패를 하고 뭐 캐스팅까지 갔다가도 엎어지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남이 보면 실패죠. 실패고 뭐 그동안에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 논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실패라고 해도 저는 내적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계세요. 중이에요. 네네. 지금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군요. 그 글로벌한 프로젝트로 제가 아.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투 멍스인데 이게 두 투 멍스. 스님. 그래서 외국 스님이 한국에 와서 겪는 일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지금 캐스팅 과정이 캐스팅 있어요. 과정? 네네. 근데 캐스팅이 돼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또 저 작품화가 좀 빨리 돼가지고 한번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한번 좀 바라봅니다.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오늘 안 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뭐냐면 웃겨. 그러니까 웃기면 웃버릇처럼. 웃기면 막 웃으면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도 웃겨라는 말을 해요.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냥 웃겨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진지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도 웃겨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이게 좀 가벼워져요. 그냥 웃기네.
뭐 뭔가 삶이 좀 이렇구나. 심각한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네. 아 웃겨. 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으신지. 이게 너무 답이 정해졌는데 아. 뭐 태호한테 보낼 텐데요. 뭐라고 보내실 것 같으세요? 곧 보자. 곧 보자고. 네. 마지막 문자인데요. 네. 그냥 곧 보자.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지막 문자 그러면 이게 약간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사랑했어, 고마워,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곧 보자, 뭐 그러면. 다시 보자, 뭐 이러면은 그걸 보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볼 그렇죠, 그 또. 희망을 가질 수 네,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역사를 기록하는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님이십니다. 아유. 오, 반갑습니다. 분쟁 지역, 내전 지역까지 취재를 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PD입니다. 아니 그 원래 PD님이 꿈이셨어요? PD가 꿈은 아니었고 네네. 그런 직업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 원래는 전업주부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진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새로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동영상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서 어디를 갔냐면 동티모르를 갔거든요. 네? 갑자기요? 아니 근데 얘기가 너무 갑자기 점프가 돼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려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티모르 여대생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죽은 시신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됐는가? 그 방송을 계기로 이제 아침 방송에 PD로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 아침 방송. 그렇게 아침 방송을 잘 하고 있을 때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민간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 미 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잇따라 충돌해 2,97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명분이 또 나왔냐면 아프가니스탄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그래서 또 공격을 해야 된대요, 아프가니스탄을. Afghanistan's people have been brutalized. Women a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You can be jailed for owning a television.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길래 그 초강대국 미국이 가야 될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운이 고조가 되는 그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길 또 가신 거예요. 뭘 모르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선 거예요. 와. 몇 분이 가셨어요, 취재하러? 저 혼자 갔어요. 네. 위험 부담을 가져도 나 혼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6mm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 그러면 1시간짜리를
우리는 만다고 표현하잖아요. 1시간을 말고 그냥 기승전결 인트로를 뭘로 치고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니까. 야, 이거 뭐 우리가 전문 용어. 예. 방송가의 전문 용어들이죠. 1시간 말고 뭐 그렇죠, 예, 그렇죠. 30분 말고. 예. 네. 아, 그래서 어떻게 취재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예. 여성을 못 찍어요. 왜요? 그 부르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시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아, 맞아. 남자들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이게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네. 이제 막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카불 방송국에 예.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오 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불 방송국.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불 방송국을 갔어요.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암의 오빠가 거기 PD인 거예요. 아, PD가 또 오빠세요, 예. 그분의. 예.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나도 PD고 너도 PD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샷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부르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며 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제가 마리암이구나.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섭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자기 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참 진짜 마리암 씨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여성의 개념으로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가리켰던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탈레반 정권 5년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한 신부 친구가 불려나왔다. 누가 불려나와도 무대 위에서 그들은 거침이 없었다. 이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억압당했던 아프간 여성들이다. 이제 그렇게 여자들 찍을 때는 괜찮은데 수도 카불만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실감을 했던 게 바로 아까 같은 위험한 상황. 네. 총격전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직접 눈으로. 지뢰가 터지는 것도 보고. 어우. 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한 건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내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왔다.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한 번의 경험으로 됐다. 됐어. 끝이다. 와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거기는 여성들이 자꾸 떠오르는 눈에 거예요. 아른거리세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분들이 제 머리 파마를 해줬어요. 아, 그분들께서. 예. 네. 근데 많은 힘이 달라갖고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막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네. 파마가 됐었는데 그 머리를 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립더라고요.
거기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도 엄마들은 하루 세끼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싸움도 하고 아, 전쟁 나기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온 가족이 있어요. 전쟁 끝날 때 그 가족을 찾아갔는데 만약에 가서 가족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방송만 아니었다면 아마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는데 다행히 그 가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서로 잘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혹시 그 피디님께서 취재하신 나라 가운데 또 잊지 못할 나라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이라크라고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전쟁이 났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사담 후세인 시절에 또 다시 취재하러 거기를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이라크의 모습 그래서 전쟁 준비라는 게 이제 뭐 식량을 쌓기도 하고 또 석유도 몰래 좀 많이 사와갖고 비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독재 국가나 전쟁 지역 가서 취재를 할 때 상당히 비굴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쿠데타가 났다 그러면 거기 빨리 줄을 서야 취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가서 이번에 새로 쿠데타로 잡으신 분이시죠? 얼굴이 딱 그 관상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정글의 무장 세력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총 하나 좀 쥐고 있다는 한 가닥 한다는 그런 무장 세력의 리더십한테 가서 아부를 하는 거죠. 정글에서 나뭇잎 달고 나오고 해도 걔가 실력자면 거기 가서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어울려세요 군복이. 한국 오면 인천공항부터 제가 딱 어깨를 딱 피죠. 아, 인천공항부터. 내가 한국인 아부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취재진 사이에서 그 뭐 불문율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특종을 포기하죠. 특종은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또 특종이 있고 특종을 쫓다 보면 내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피랍되고 납치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때 IS 수장과 인터뷰를 주선했는데 너 안 올래? 뭐 선착순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갔다간 납치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아, 참. 아니 그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날아가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방아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저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비슷하실 우리 거예요.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거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모르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이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우리 PD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전쟁 지역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공감대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남수단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남수단이 GPS를 들고 다녀도 길이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 가다가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 수단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보려고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